2025년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두 나라가 충돌했어. 그로 인해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두 나라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지. 갑작스러운 사태에 전 세계 사람들은 태국과 캄보디아를 주목했고 갑자기 왜 싸우는 거야? 둘이 원래 사이가 나빴나? 두 나라와 가까운 나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돌입하게 됐지.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우리에겐 그저 휴양지로만 알려진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면 오늘날 태국과 캄보디아가 싸우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을 거야. 먼 나라 이웃나라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11개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는 약 5,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고대 문명을 지니고 있어. 그런데 왜 동남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남아시아가 맞지 않아? 의문이 생길만 한데 동남아시아라는 말은 사실 아시아 사람들이 아닌 유럽 사람들 중심으로 쓰이게 되었고 지금은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지. 유럽 열강들은 세계를 처음 나눌 때 유럽과 아시아 둘로 나눴고 유럽의 식민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아시아를 세 구역으로 나눠 부르기 시작했어. 발칸반도를 포함해 유럽과 가까운 튀르키예는 근동,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국가는 아시아 중앙에 있다고 해서 중동,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동쪽 끝에 있다고 해서 극동이라고 불렀지.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돼. 유럽인 기준에서 인도는 아시아의 남쪽이었고 인도 동남쪽에 있던 11개 나라가 동남아시아로 분류된 거야. 섬과 본토로 이뤄진 11개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태국과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어. 혹시 인도랑 중국 사이에 있어서 인도차이나라고 하는 거야? 맞아. 인도 동쪽과 중국 남쪽에 있는 본토를 인도차이나라고 부르는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역시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지. 그러다 보니 인도차이나 반도의 나라들은 유럽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기 전부터 서로 얽힌 역사를 가지고 있어.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도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캄보디아의 역사부터 알아볼까? 캄보디아는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이자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 이집트의 피라미드, 페루의 마추픽추, 이탈리아의 콜로세움과 함께 세계 10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앙코르와트는 12세기 크메르 제국의 왕 수리야 바르만 2세가 지은 건물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건물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해. 당시 크메르 제국은 정치, 건축,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고대 문명 국가로 손꼽히는데 현재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라오스, 태국, 그리고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넓은 영토를 지배하기도 했어. 그러나 번성했던 크메르 제국은 1352년 태국 아유타야 왕국의 공격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크메르 제국의 수도를 앙코르에서 프놈펜으로 옮기며 굴욕을 겪기도 했지. 그 이후로 아유타야 왕국은 툭하면 크메르 제국을 공격하며 자신의 강함을 과시했고 크메르 제국을 계승한 캄보디아와 아유타야 왕국을 계승한 태국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이 쌓이게 된 거야. 한편 참다 못한 크메르 제국은 아유타야 왕국을 막기 위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데 마닐라에 자리 잡고 있던 스페인에 아유타야 격퇴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야.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린 크메르 제국은 캄보디아로 독립할 때까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시달렸어. 그렇다면 이렇게 끌어들인 스페인의 아유타야 공격은 성공했을까? 안타깝게도 그 공격은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아. 크메르의 왕과 스페인 군인들이 아유타야에게 모조리 죽임을 당한 거야. 크메르 제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트남을 또 끌어들였고 1620년 결국 태국 아유타야를 캄보디아 땅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어. 하지만 곧 베트남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고 말아. 이후 캄보디아는 17세기부터 영토를 확장하려는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끼어 약 200년 동안 시달려야 했지. 지칠 대로 지친 캄보디아는 또다시 외세의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니? 당연하지. 우린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프랑스는 곧장 캄보디아를 도와주러 왔어. 그 결과 1863년 8월 프랑스는 힘들이지 않고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지. 그러나 프랑스는 캄보디아의 자원이 생각보다 너무 빈약해 실망했고 교육기관 설립 등 식민지 개발을 위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어. 캄보디아는 점점 뒤처졌고 국민 95%가 가난한 농민인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지. 1940년대에 들어와서야 캄보디아에도 지식인들이 뒤늦게 등장했고 프랑스에 대한 저항이 시작됐어.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로 선언한 시기가 1898년이니까 매우 늦은 편이지. 이후 캄보디아는 1953년 11월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떠나기 전에 태국과의 국경을 모호하게 정해놓고 갔다는 거야. 혹시 그 국경이 얼마 전에 두 나라가 싸웠던 그곳이야? 맞아. 1904년에 프랑스와 태국이 캄보디아 국경을 두고 조약을 맺었는데 캄보디아 독립 후 두 나라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지금까지 분쟁 지역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 특히 국경에 지어진 크메르 제국의 사원이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 캄보디아가 겪은 식민 지배의 잔재가 국경 분쟁의 불씨로 남은 거야. 그렇다면 태국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거쳐왔기에 이 문제의 당사자가 되었을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있지만 태국 역사에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 바로 태국은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태국과 달리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모두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았거든. 자주 독립을 지켜낸 태국은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해. 하지만 이웃 나라들에 비해 차분한 역사를 지닌 태국 역시 내부적으로 거친 가시밭길을 거쳐왔지. 태국의 역사는 13세기경 북부에 몇몇 작은 왕국들이 등장하며 시작됐어. 이 작은 나라들은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 같은 강한 나라를 꿈꿨는데 1253년 몽골군에 모조리 멸망당하고 말아. 이후 1350년 세워진 아유타야 왕국이 진정한 태국 역사를 열게 되지. 아유타야 왕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을 완전히 굴복시켰거든. 400년이 넘게 이어오며 번성했던 아유타야 왕국은 1767년 최대 시련을 맞게 돼 미얀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멸망하게 된 거야. 혼란을 겪던 태국을 안정시킨 건 짜끄리 장군이었어. 그는 미얀마군과 맞서 싸웠고 용맹하고 덕망 있는 모습에 백성들의 민심을 얻게 됐지. 그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짜끄리 왕조를 열며 라마 1세로 왕위에 오르게 됐어. 그럼 지금 태국 국왕도 짜끄리 왕조 출신인가요? 맞아. 현 마하 와치랄롱권 태국 국왕은 라마 10세로 불리고 있지. 라마 1세는 수도를 꾸롱탭으로 옮기고 방콕이라 명한 다음 나라 이름을 시암이라고 했어. 그뿐 아니라 그는 문화를 진흥시키고 법을 개정하는 등 강력한 타이 제국을 건설하며 나라의 기초를 세운 성군으로 평가되고 있지. 우리나라로 치면 태조 이성계와 세종대왕을 합친 인물 정도라고 할까? 탄탄대로를 달릴 것 같던 짜끄리 왕조는 라마 1세 이후 시련을 겪게 돼. 라마 2세와 3세의 시대 서구 열강이 서서히 침략의 마술을 뻗어왔거든. 하지만 태국은 서구 열강보다 오히려 베트남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며 의미 없는 전쟁을 계속했어. 라마 4세에 와선 거세지는 영국의 압력에 굴복하며 많은 이권을 내줘야 했지. 어려움을 겪던 태국은 라마 5세 출라롱권 왕이 재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 16세의 나이로 왕자에 오른 그는 현대화와 개혁에 앞장섰고 안정된 경제와 사회, 현대화 진행을 내세워 영국과 프랑스의 간섭을 막아냈어. 우린 현대 문명화된 나라니까 간섭하지 마. 결국 1896년 영국과 프랑스는 태국의 핵심 영토에 대해 독립을 보장하는 조약을 맺었고 태국은 식민지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 하지만 태국 주변 영토에 대한 프랑스의 위협은 계속됐고 1904년 앞서 이야기한 대로 프랑스와 태국은 국경에 대한 조약을 맺었는데 라마 5세는 비록 영토 일부를 내줬지만 이웃 국가들과 다르게 태국을 지켜낼 수 있었어. 탁월한 외교 기술로 나라를 이끌었던 라마 5세 이후 태국은 다시 시련을 겪게 돼. 라마 6세와 7세가 재위하던 시기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민족주의 열풍이 태국에도 휘몰아친 거야. 민족주의는 민족이 왕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사상인데 태국 국민들에게 왕과 민족이 분리될 수도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었지. 이런 의식은 곧 1932년 쿠데타로 이어졌어. 태국도 이제 헌법에 의한 입헌 군주국이 되어야 해.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는 왕으로부터 실질적인 권력을 빼앗았고 이후 1992년까지 무려 60년 동안 태국에는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됐어. 권력을 잡은 군부는 태국의 지식인들을 폭넓게 등용해 나랏일을 맡기는 등 민족이 분열되지 않도록 했고 태국 국민들은 비교적 큰 저항 없이 군부 독재를 받아들였어. 왕이든 장군이든 누군가는 다스려야지. 잘 다스리는 게 문제지 누가 다스리든 상관없어. 군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또 다른 쿠데타로 새 군부가 들어서며 물갈이 되기도 했지. 1932년부터 약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태국에선 크고 작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고 그중 12번의 쿠데타가 성공한 것으로 기록돼 있을 정도로 군부가 자주 바뀌었어. 잦은 쿠데타와 점차 심해지는 군부의 자유억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자극했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
반독재 시위가 거세졌어. 하지만 당시 집권 정부의 군대가 학생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며 수많은 학생이 희생되고 말아. 1992년 방콕 시장이었던 참롱 스리무왕의 지도하에 진행된 시위에서도 경찰의 발포로 최소 50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어. 살인군사 정권! 군부는 물러가라! 세계적으로 군부에 대한 반대 압력이 거세졌어. 당시 국왕이었던 라마 9세는 비록 정치 권력은 없었지만 국민을 통합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중재에 나섰어. 결국 군부는 폭력적인 진압으로 정당성을 잃었고 군부 독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지.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맞게 된 태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했어. 태국에는 민주시민의식이 자리 잡았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때마다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지. 태국 군부는 국민들에게 국방과 국경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캄보디아와 충돌 과정 중에서도 태국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자 즉각 전투기를 띄우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지. 결국 이 충돌로 양측에서는 수십 명의 사망자와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말았어.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은 앞서 이야기했듯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잠시 잦아들고 있어. 이 갈등의 뿌리에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나라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지.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식민 지배를 겪은 캄보디아와 외부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내부적으로는 군부 정권의 영향 속에서 격변의 시기를 보낸 태국. 이 두 나라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갈등의 씨앗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어. 태국과 캄보디아 외에 또 궁금한 동남아시아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